좀 이상조짐이 있어요. 그동안에 뭐 북러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그럭저럭 유지되는 뭐 북납 밀착 단계는 약간 느슨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했다고 볼 수 있죠. 크게 당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 전투병이라든가 공병 전력이라든가 많이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반대급부가 없는 것 같아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아유 정말 철딱서니도 없다. 그 무슨 세습하는 거 자랑이라고 애를 데리고 여기까지 나타나냐 해가지고 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이영종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올겨울 남북관계의 변화 또 한반도 정세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 봄을 희망을 꿈꾸면서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김정은의 행보는 어떤가요? 9월 달에 김정은이 이제 딸 주애를 데리고 중국 전승절 행사에 다녀왔고 10월에는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군사 관련 행보가 조금 이어지더니 11월 말부터 갑자기 이제 민생 챙기기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핵과 미사일, 러시아에 대한 파병 이런 것들에 올인하면서 인민 생활은 좀 도외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민들의 불만 이런 것들을 누그러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에 짓고 있는 소규모 병원이라든가 우리 보건소 수준에 불과한 아주 작은 시설입니다. 그리고 지방 공장들 이런 데를 준공식을 하면서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민생을 좀 돌본다 이런 이미지를 했고요. 그래 가서 새로 생산한 간장 맛도 좀 보고 된장도 찍어 먹어보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는 이제 병원 설비도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도자가 이제 민생 분야, 이 경제 분야를 좀 챙기는구나 이런 행보를 보여줬고 12월 중순에는 사실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가지고 올해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 1년 농사를 또 어떻게 지을까 하는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이 노동당 전원회의가 원래 말일에 되게 열리는데 한 보름 앞당겨서 열렸거든요. 아마도 내년 2월에 열릴 예정인 노동당 9차 대회 그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 서두른 걸로 보입니다. 25일 김정은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직접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핵추진 잠수함은 실제로 완성형 2차 타격 수단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정치적 과시용 미완성 단계로 봐야 하는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회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나름 준비를 해서 사실 딸 주애하고 지난 19일 날 심포 함경남도 심포에 있는 이제 공장 준공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심포 조선소가 이제 군수공업 기지거든요. 거기에서 이 잠수함을 건조 중이었는데 거기를 방문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잠수함 참관 소식은 그 이튿날 다 같이 보도하면 되는데 왜 며칠을 묵혔다가 크리스마스에 이걸 공개했을까? 다분히 우리를 좀 겨냥한 거죠. 한국 너희들 좀 놀래봐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잠수함 선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완전히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 3월에 이곳을 방문했을 때는 잠수함 선체 일부만 이렇게 살짝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겉모양이 아직은 이제 도색이 완전하게 되지 않고 이 벽돌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방청도료 그러니까 녹이 쓸지 않게 밑부분에 이제 기초로 칠하는 이 단계의 어떤 색칠을 해놓은 이런 단계만 보여줬는데 김정은이 왜 이거를 지금 공개했을까 하는 걸 두고 전문가들도 사실 좀 의아해하고 있어요. 일단 잠수함 선체가 8,700톤이라 그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잠수함이 한 6,000톤급 또 미국의 버지니아급 이런 게 7,000톤급 이렇게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큰데 어쨌든 선체가 완성됐다는 거는 사실 안에 들어갈 핵 잠수함용 원자로가 안에 장착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료를 장전하고 이러면은 운항이 가능한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더 마무리 작업을 하면 이제 완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데 굳이 색칠도 마무리하고 조금 더 완성된 다음에 내놓아도 되는데 왜 내놓았을까?
아마도 지난 10월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런 그 뉴스를 보고 아마 그것 때문에 서둘러서 좀 공개를 한 게 아닐까. 말하자면 자기가 먼저 잠수함 만들겠다고 2021년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얘기했는데 잘못하면 한국에 역전당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줄 것 같으니까 미리 이렇게 빼낸 이런 느낌이 들고요. 여러 가지 선체 보면은 뭐 앞부분에 그 어뢰를 발사할 수 있는 어뢰관도 한 6개 만들어 놓고 위에 수직 발사관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쏠 수 있는 한 10개의 발사관도 만들어 놨는데 이게 그럼 실제로 지금 운행이 될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좀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전력화된다거나 건조를 앞두고 있다. 완전히 지금 진술을 할 수 있는 단계다 이거보다는 한국을 의식해서 일단은 좀 보여주기식 우리가 이런 잠수함을 갖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걸로 보이고요. 김정은이 좀 내로남불이 강한 것 같아요. 자기는 핵 추진 잠수함 플러스 핵 미사일을 실은 진짜 핵 잠수함 SSBN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핵 무기가 탑재되지는 않는 핵 추진력만 이용하는 SSN을 만드는 걸 가지고 한반도의 뭐 안보 위협이다 이렇게 또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한동안 안 보이던 주해가 최근 여기저기 보입니다. 이로써 후계 구도는 주해로 완전히 정해진 걸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1월 28일 날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에 나왔을 때의 그 주의 모습을 보면 이전과는 좀 확 달라졌죠. 9월에 베이징 전승절 행사 참석 때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에 갔다 온 이후에 한 3개월 만에 등장이었는데요. 일단 첫째는 홀로서기를 하려는 모습이 보여요. 혼자 공군 장성들의 경례를 받거나 아니면 여군 조종사들을 단독으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이러는 모습들. 그리고 에어쇼, 시범 비행을 보는데 선글라스를 턱 끼고 아빠보다 더 센터에 주목받는 씬 스틸러처럼 가운데 딱 앉아가지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장면을 북한 관영 매체가 철저한 검열을 하면서도 그대로 내보냈다는 건 김정은의 의중이 실려 있다는 거죠. 이제 얘가 후계자다 하는 거. 그리고 김주애가 어떻게 어린애가 여자애가 후계자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탈북민 분들이라든가 뭐 여러분들이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사실 북한의 후계 문제는 어떤 논쟁이나 분석이나 토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보기관이 북한 내부의 상황, 특히 김정은의 심리나 그가 해외 국가 정상이라든가 고위 간부들하고 후계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는 첩보를 입수해서 그 첩보에 기반으로 해서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정원이 국회에 정보위에 보고를 하면서 김주애가 유력한 후계자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건 결국은 김주애 후계 체제가 사실상 굳어지고 있고 기정사실화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떻고 김정은의 신변 이상이 아니라 군부나 권력 핵심부 내부에서 쿠데타 가능성은 없나요? 사실 가장 이제 북한 권력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김정은의 건강 문제죠. 다른 뭐 쿠데타라든가 또 외부 세력에 의한 거라든가 뭐 경제 문제로 인해서 주민 봉기가 일어나서 붕괴된다 이런 것보다는 김정은의 건강 문제가 가장 우선시될 수 있는데요. 그거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사실 군부 엘리트라든가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북한 내부에 어떤 정변이 생기는 거. 이 부분도 현재로서는 저는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북한이 물론 군부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를 하고 2중, 3중의 고발, 상호 감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북한 군부가 좀 불만을 가질 만한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우크라이나 전에 대한 북한의 대규모 병력 파견입니다. 14,000명의 전투병을 보내가지고 2,000명이 전사했어요. 7명 중에 1명이 전사하고 훨씬 많은 청년 군인들이 죽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죽거나 다치는 인원들이 거의 뭐 전체 병력의 한 절반 이상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북한 군부 엘리트라든가 고위층 또 핵심층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의식을 가질 겁니다. 왜 명분 없는 전쟁에 우리 애들을 보내가지고 저렇게 사지로 내몰았을까? 그걸로 반대급부를 얻은 게 뭐 더 대단한 게 있으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아직은 가시화되는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올 초에 김정은이 또 현지에 공병 1,000명하고 군인 건설자들 5,000명을 추가로 보냈습니다. 이게 이제 전후 복구를 위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인력들이 현지에 투입돼 가지고 지뢰 제거 작업을 하다가 9명의 병사가 또 죽었어요. 아마 9명이 죽었으면 그거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뭐 사지가 절단되거나 이런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을 겁니다. 아니 절박한 뭐 전투 상황이나 이런 것도 아닌데 왜 그 목숨을 무릅써야 되는 지뢰 제거 작업을 우리 북한 군인들이 가서 해야 되느냐, 이런 군부의 불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청년 군인 장교들, 엘리트들 이런 내부에서 분명히 좀 회의적인 생각, 김정은에 대한 반감, 또 체제 이반에 대한 어떤 군부의 각성을 요구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북한 군부로 하여금 야, 이대로는 좀 어렵겠다, 이런 것들을 결행할 수 있는 어떤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북한군 내부에서 뭐 푸른제 군사학교, 소련의 군사 아카데미인데 거기 출신 군인 엘리트 장교들이 반 김씨 그 구테타를 일으키려다가 적발된 적이 있고요. 또 고난의 행군 시기 뭐 이런 시기에는 여러 가지 경제난이 심하고 특히 이제 함경북도 지역의 식량난, 이게 심했는데 그 지역에 주둔하던 육군단에서 반란 모의 사건이 있어가지고 육군단이 해체되는 사건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군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꼼짝 못하게 통제당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전례에서 보듯이 언제든지 북한 체제에 이상 기류가 있으면 군인들이 나설 수 있는 이런 소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후계 구도가 불명확해질수록 쿠데타 위험이 커진다는 점에서 주의 카드는 체제 안정 카드일까요? 그런 점에서 김정은이 후계를 조기에 가시화하려고 이렇게 좀 드러내는 것 같아요. 2022년 11월에 김정은이 9살짜리 주애를 들고 나왔을 때만 해도 아버지의 그냥 딸 자랑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못했죠. 그런데 지금 12살, 13살 된 3, 4년 동안 주애를 계속 후계자로 부각시키는 걸 보면서 이제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러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분명하죠. 조기의 후계 구도를 정착시켜야 되겠다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첫째는 김정은의 아마 건강 문제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그 철저한 의료 시스템 속에서도 손 쓰지 못하고 죽었다는 점,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빨리 후계를 만들어놔야 안정적이겠다,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자기 숨짐으로써 제대로 후계 수업도 받지 못하고 27살 나이에 권력을 넘겨받아서 그 혼란과 불안의 시기를 겪었던 거, 우리 애들한테만큼은 그런 경험을, 그런 상황을 겪게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기 구축 이런 부분에 좀 매진을 하는 것 같고요. 김정은이 요즘 들어서 당 간부들이나 뭐 공개 연설을 통해서 10년만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15년을 이제 김정은이가 집권을 했는데 10년만 더 열심히 하면 우리가 좀 번듯하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전선동을 하는데, 여기에는 10년 만에 북한 경제가 갑자기 나아질 리가 없죠. 김정은이 뭐 개과천선에서 비핵화, 개혁개방으로 가지 않는 이상 김정은은 권력을 절대 놓지를 않을 건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아마도 10년 정도만 자신한테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때는 김주애가 이제 22, 23세 어떤 성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력을 여유 있게 좀 넘겨주고 유사시, 급변사태라든가 유고 상황이 된다 그래도 성년이 된 자기 딸한테 권력을 제대로
이양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10년만 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두산 아래 호텔 5개 동시 개장 등 김정은의 관광 올인 전략은 무엇이고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성공 가능성은 0%죠. 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뭐 대북 제재를 받고 있고 이런 상황도 있지만 그거는 뭐 중국, 러시아 대북 제재 우습게 하는 국가들이 동의를 해주면 되는데 무엇보다도 뭐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뭐 자본주의다 이걸 떠나서 세계 각국이 2008년 7월에 금강산 관광객 박광자 씨가 북한 경비병에 의해서 피격 사망하는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북한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안전대책 이런 걸 얘기했으면 관광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가 금방 재개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북한은 책임을 모면하려고 여러 가지 발뺌을 하면서 오히려 한국 측에다가 그거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랬죠. 뭐 일부 인사들이 얘기하듯이 금강산 관광이 우리 보수 정부라든가 또 뭐 북한과의 대결을 위해 가지고 철수를 했고 관광을 중단시켰다.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아니라 북한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관광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김정은이 10년 이상 관광이 중단된 시설에 와가지고 보고 당연히 10년 동안 자기네들이 방치했으니까 엉망이 됐죠. 근데 남조선이 너저분한 시설들 철거해라 이래가지고 금강산 관광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 남아있는 시설들을 이용해가지고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보려고 그랬어요. 실패했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에 얼마나 좋은 휴양지나 관광지가 많은데 금강산, 원산 이 지역에 그분들이 왜 오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비용이 현저하게 싸거나 다른 뭐 카지노라든가 이런 위락시설이 있거나 다른 인프라들이 아니면 뭐 K푸드라고 불리는 먹거리라도 괜찮은 게 있으면 좋지만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지난 7월에 김정은이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라 그래서 대형 리조트를 원산 갈마반도 해안에다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었습니다. 결국 러시아 관광객들을 유치한다 그랬는데 러시아 관광객 몇 번 오고 나서 더 안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갖다가 채워가지고 선전하고 찍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텅텅 비어서 이제 흉물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호텔이나 리조트 6개월만 사람이 안 들어가고 그냥 방치되면 다 곰팡이 쓸고 막 냄새나고 엉망이 되거든요. 이제 한반도의 거대한 흉물로 남을 텐데 백두산 지구는 사실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백두산에 5개 대형 호텔을 지었는데 거기에 과연 누가 올까요? 뭐 스키 리프트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는 했던데 그 시설, 그 스키장에 올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고요.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뭐 김정은의 관광 또 해외 유치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170cm에 140kg의 김정은이 갑자기 쓰러질 때 핵버튼은 누구에게로 갈까요? 제가 보기에는 김여정, 여동생인 김여정이 1순위라고 봐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어린 김주애가 권력을 넘겨받아서 통치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그렇다고 뭐 고대 우리 과거 왕조처럼 부인 이설주가 주애를 놓고 수렴청정을 한다? 이거는 좀 웃기는 얘기가 되겠죠. 김씨 일가가 권력을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에게 유고가 생겼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김여정이 1순위로 국정 통치 이런 부분을 아마 본인이 관장해서 할 겁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김정은의 친형인 김정철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됐는데 김정철은 좀 권력과 이렇게 거리를 두고 뭐 에릭 크랩튼의 공연에나 쫓아다니고 뭐 음악 좋아하고 전자기타 치고 이런 쪽으로 이미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 정권을 통치하는 이런 노하우도 전혀 전수받지를 못한 상태고 두 번째로는 김씨 일가가 어떻게 보면 대주주로서의 지배주주로서의 권한을 잃고 그렇지만 북한 권력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 이러면 북한 노동당의 원로 엘리트라든가 군부 세력이
잠정적인 통치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집단 지도 체제를 이룰 수도 있고요. 그런 체제로 가고, 그 다음에 북한의 군부라든가 뭐 엘리트들, 김씨 일가를 포함해서요, 다 완전히 그냥 권력이 무너져서 완전히 와해되는 상황이 됐다. 뭐 주민들에 의한 봉기라든가 이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외부 세력이 개입이 되겠죠. 거기서 가장 뭐 핵심적인 거는 한미연합전력이 북한 지역에 들어가서 잠정적인 통치 기구를 만들고, 초기에는 일종의 이제 군정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뭐 총독부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서 가장 먼저는 무기, 대량 살상 무기는 핵과 미사일 같은 것들을 이제 해체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기 회수, 또 하나는 주민들에 대한 선무 공작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미가 할 텐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이제 변수는 중국과 러시아는 그럼 가만히 있을 거냐, 이런 부분이 핵심이 되는데, 저희가 관심 갖는 그 김정은의 이제 후계 문제와 관련한 작동이 될 거냐 하는 문제는, 김여정이 결국은 잠정적인 어떤 통치를 하면서 그 다음에 후계자가 새로 등장할 때, 예를 들어 김주애가 조금 더 성장을 한다거나 다른 김씨 집안의 누군가가 후계자로 등장하는 이런 과정에서 김여정이 좀 링커 역할을 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은 좀 상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어떤가요? 좀 이상조짐이 있어요. 그동안에 뭐 북러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그럭저럭 유지되는, 뭐 북납 밀착 단계는 약간 느슨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좀 이상 기류가 있었죠. 8월에 우크라이나 지역에 러시아 지원을 위해 가지고 파견했던 북한군 공병 부대가 3개월 만에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12월 12일 날 김정은이가 뭐 그 공병 부대 돌아온 거 환영식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훈장도 주고, 물론 9명 죽은 사망한 병사들, 지뢰 제거하다가 사망한 병사들한테는 영웅 칭호도 주고 뭐 이런 좀 퍼포먼스를 했습니다만, 이게 좀 이상한 거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8월에 공병부대를 보내면서 뭔가 우크라이나 전으로 인한 러시아 피해 복구, 전후 복구 이런 부분에 상당히 장기적인 지원을 할 것처럼, 또 5천 명의 군인 건설자까지 보내서 복구를 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개월 만에 철수했다? 그리고 당장 또 추가적으로 이 병력을 대체해 가지고 보낸다거나 이런 계획이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기류죠. 그리고 이런 기존의 병력을 대체해 가지고 새로운 병력이 갔다는 이런 소식도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거는 러시아 측의 반응이에요. 러시아 측에서는 자꾸 그들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브리핑을 하면서 계속 립서비스만 해요. 아, 그들은 용맹하게 지뢰 제거를 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뭔가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이해가 조금 충돌되거나 갈등을 빚는 부분이 있고, 김정은이 그 과정에서 뭐 병력을 좀 빼라, 그대로 두지 말고 조금 밀당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한국과 별도로 북핵 현안을 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북한의 반응은 어떤가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건 또 뭐지? 하고 아마 좀 촉각을 곤두세울 것 같은데요. 12월 중순에 한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외교 인사들이 모스크바에서 비공개로 접촉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외교부의 고위 국장급 인사가 참석을 했고요. 러시아 측에서는 핵 문제를 담당하는, 북핵 문제를 담당하는 특임 대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회의를 진행한 것 같아요. 비공개이니까 이 내용이 브리핑되거나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언론 취재를 통해 가지고 이런 모임이 있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니까 우리 한국의 외교부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그냥 침묵을 했고요. 러시아 측이 좀 발끈하고 나섰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모임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당국 간의, 한국과 러시아 외교 당국 간의 어떤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이런 회동으로 비춰지는 거를 좀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둘러대고 있어요. 한국의 전문가들이, 뭐 그게 당국자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죠, 러시아에 와서 모스크바에서 자기들 전문가를 만났다. 그래서
어떤 뭐 핵 문제 이런 게 아니라 학계의 초청으로 방문한 사람들이 핵 문제, 또 한반도 안보, 또 북핵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논의를 한 건데, 그게 마치 러시아와 한국 간에 비밀 회동이 있었던 것처럼 비춰진다, 이렇게 불만을 표시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모임 자체가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을 공연히 자극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 끝나고, 또 우크라이나 전때에서 김정은이 병력을 보내고 해가지고 엄청난 지금 지원을 해줬는데, 한국하고 김정은이 대남 적대다, 뭐 제1주적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미워하고 있는 한국과 비밀리에 접촉해서 그것도 북한 핵 문제를 논의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러 관계를 아마 우려한 외교부, 러시아 외교부의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이 주북 러시아 마체고라 대사의 조문에서 눈물을 보인 것 같은데 보여주기식인가요? 마체고라 대사가 사실은 평양에 있는 러시아의 총독 같은 역할을 했어요. 이 사람이 94년부터 러시아 북한 대사, 또 외교 관리 이런 활동을 했는데, 최근 2014년이니까 대사만 11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러 관계와 관련한 최근에 이제 파병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를 속속들이 알고 있고,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마체고라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모스크바하고 평양하고 엄청 먼 거리거든요. 그러면 마체고라가 보고서 하나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김정은에 대한 평가, 북한에 대한 평가를 푸틴이 받아볼 텐데,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마체고라한테 정말 지극정성을 다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70세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아직 뭐 며칠 전까지도 건강하게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갑자기 사망 부고가 나왔습니다. 12월 초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뭐 심장마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추정이 되는데, 사인이 지금까지도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거 되게 미스테리한 일인데, 우리 정보당국에서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북러 간의 고리 역할을 하고, 앞으로도 좀 김정은이가 아쉬울 때라든가 양측이 뭔가 좀 껄끄러울 때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 인물이 사망했다는 점에서 좀 눈물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 5월에는 딸 주애를 데리고 평양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을 찾아가지고 마체고라 대사하고 만났고, 마체고라가 사실은 주애를 또 끔찍히 이렇게 아껴가지고 뭐 볼에 이렇게 러시아식으로 키스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예우를 하고 북러 친선의 어떤 상징이었던 인물인데, 이 인물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도 상징적으로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도 북러 어떤 밀착을 좀 유지하는데 상당히 좀 적지 않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중국과 달리 러시아는 김정은의 김주의 세습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중국과 러시아 양측 사실은 내심으로는 못마땅할 겁니다. 이게 사회주의 망신을 지키는 거잖아요.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자기네들의 사회주의의 어떤 특색이라든가 또 발전상, 우위, 뭐 우월성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은 주장하는데, 김정은이가 공화국 간판을 명칭을 걸어놓고는 세습을 지금 4대 세습까지 하려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시진핑도 못마땅할 텐데, 시진핑은 그런 걸 조금 감추는 것 같고, 푸틴 입장에서는 더 못마땅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이. 사실 시진핑도 중국 지도부나 이런 쪽의 기류가 좀 감지는 되고 있거든요. 지난 9월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전용 열차를 타고 베이징역에 도착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좀 혼자 왔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딸 주애를 또 데리고 나타나니까 너무 주애한테 시선이 쏠렸지 않습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아유, 정말 철딱서니도 없다. 그 무슨 세습하는 거 자랑이라고 애를 데리고 여기까지 나타나냐 해가지고, 그날 신화통신이 보도한 거 보면 김정은 뒤에 서 있는 주애를 이렇게 가리게 해가지고 사진을 냈잖아요. 근데 중앙통신이 또 김주애가 김정은 뒤에 서 있는 모습을 부각시켜가지고 다시 영상을 내고 이랬는데, 아마도 김주애가 전승절 행사 가가지고 베이징에서 꼼짝도 못하고 2박 3일 동안 숙소에만 머물다 온 것도
중국 측에서 그 별로 부각시키길 바라지 않았던 것 같아요. 푸틴 입장에서도 사회주의의 망신이죠. 뭐 푸틴이라고 자기 애들한테 권력 넘겨주고 싶은 그런 욕망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소련, 러시아는 사실 대대로 공산당에 의해 가지고 서기장을 선출해 가지고 권력을 이제 맡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이 유지돼 왔고, 그거는 뭐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사실 뭐 공히 이 세습 문제에 대해서는 내심 좀 불편한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러우 전쟁이 만약 종전된다면 북한이 러시아의 파병 대가로 요구한 것들을 러시아가 과연 순순히 줄까요? 그러기가 어렵죠. 사람 뭐 어디 다녀온 뒤에 전후 사정이 달라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쟁이 종전된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푸틴 입장에서 이제 절박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동안에는 뭐 러시아 외무차관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정말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김정은이 군대를 보내줬다. 세계 유일하게 우리를 도와준 국가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찬사를 보냈는데, 그럴 상황이 이제는 없어지는 거죠. 둘째로는 러시아의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2024년만 해도 러시아가 4.3%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어요. 전시 경제가 한 전쟁 직후에 2, 3년 지나면서 어마어마하게 군수 경제 때문에 좀 호황을 보이는 이런 일시적인 현상이 있거든요. 그 덕을 러시아가 좀 봐왔어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거기 뭐 경기도 좋고 돈도 돌고 물자도 돌고 이래서 흥청망청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안 좋은 상황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IMF가 올해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이 한 0.9%밖에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러시아 재무부도 한 1.5% 정도로밖에 예측을 못해요. 4.3%에서 1.5, 0.9? 이거는 이제 심각한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러시아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북한을 고맙다고 도와주거나 어떤 원조를 하거나 반대급부를 해줄 여력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북한과 러시아가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밀착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러시아, 북한의 대외 경제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입니다. 최근에 우리 그 정부에서 북한 경제 관련한 통계치를 발표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북한의 대외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98%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함께 푸틴과 어느 정도의 결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시 시진핑 중국과의 경제를 주축으로 한 어떤 관계, 이쪽에 치중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러시아가 진짜 필요할 때면 북한보다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후 복구를 하려면 한국의 지원이나 한국 업체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거는 북한이 뭐 공병을 보내가지고 지뢰 제거하고 건설 인력, 단순 노무자를 보내가지고 어떤 건설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인프라라든가 또 도로라든가 뭐 항만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지금 많이 파손이 돼 있는 이런 부분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조속하게 그리고 최신 공법으로 복구를 할 수 있는 거 전 세계에서 한국 업체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렇게 발빠르게 할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또 하나는 사실 러시아의 어떤 시장이라든가 또 자원 이런 부분에 대한 한국의 관심, 또 그동안의 경제협력을 통한 어떤 북한과 러시아의 어떤 밀착을 넘어서는 한러 경협관계, 이런 부분이 다시 전쟁 종식과 함께 재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는 러시아 측이 한국의 자동차라든가 자동차 부품 그리고 화장품 많이 수입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K푸드라든가 K컬처 쪽으로 러시아의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뭐 불닭볶음면이라든가 초코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류 바람을 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한국과 러시아 관계의 복원을 좀 견인할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 입장에서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빠르게 복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영향력, 러시아의 영향력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북핵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 러시아의 어떤 입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돼 있고, 특히 러시아가 북한의 뭐 핵 기술이라든가 또 ICBM 기술이라든가 핵 잠수함과 관련한 중요한 기술을 넘겨서 북한이 전력이 급속하게 이렇게 강화되는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좀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한국의 이런 수요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종전 이후에는 한러 관계 복원에 푸틴이 총력을 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이 푸틴한테 당했다라고 봐도 될까요? 앞으로 북러 두 나라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당했다고 볼 수 있죠. 크게 당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 전투병이라든가 공병 전력이라든가 많이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반대급부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병력 10,000명을 보내면은요 월 2,000불씩 받는 용병이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연봉이 24,000불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600억 정도를 김정은이 1년에 받아 챙길 수가 있어요. 그런 패키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김정은이 러시아에 있는 드론 공장에 또 12,000명의 병력을, 노무자들을 보낸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3천억, 4천억짜리 캐시카우가 하나, 둘씩 이렇게 늘어나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이 정도 되면은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반대급부로 보내는 뭔가 밀가루라든가 생필품이라든가 원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전혀 포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국제 금융망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막혀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몇 천억 정도의 현금이 흘러 들어간다 이러면은 한미 정보 당국에 의해서 포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이거는 뭔가 북러 간에 이상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챙긴 거는 한 13조 원 되는데 김정은이가 러시아로부터 챙긴 건 1조 정도밖에 안 된다. 10분의 1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런 심각한 불균형이 있는데 사실은 그 원인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왜 이런 부분들이 현금이나 물자가 들어가지 않는지. 푸틴 입장에서도 뭐 그걸 굳이 그런 도움을 줬으면 필요한 식량이라든가 뭐든가 이렇게 잔뜩 열차에 실어서 보낼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지금 잡히지가 않고 있거든요. 아마도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루브라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기본 베이스를 그런 걸로 잡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러우 전쟁 휴전 협상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지난 크리스마스 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좀 많은 전쟁과 관련해서 변화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치열한 서로 그 교전도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뭐 한 700발 정도의 미사일을 쏴가지고 우크라이나 깊숙한 곳까지 공격을 했고요. 특히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에 대한 어떤 공격들 이런 것들에서 지금 유조선 같은 거 많이 공격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종전을 앞두고 한치라도 더 땅을 뺏거나 상대한테 타격을 줘가지고 유리한 입장에 서려는 이런 상황인데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종전과 관련한 어떤 프레임워크를 좀 만드는 이런 거에 지금 트럼프가 아주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누가 개입하고 있냐면 트럼프의 맞서인 쿠슈너가 여기에 특사 형태로 이제 들어가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그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거기에서 뭔가 좀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대표들도 와가지고 좀 협상을 하고 이랬는데 이게 좀 가닥은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미국이 내놨던 종전 합의안은 28개 조항으로 돼 있었는데 사실은 우크라이나한테 엄청 불리한 거였어요. 그래서 젤렌스키가 수용을 안 하고 말하자면 야,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대충 좀 내줘.
그리고 러시아 너희 안전보장 해줄게 하는데 그 안전보장이 좀 허술했거든요. 그래서 젤렌스키의 불만을 좀 받아들여가지고 이걸 20개로 줄였는데 젤렌스키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냥 안전보장도 이제 뭐 나토에 가입하는 문제 이런 문제까지도 전향적으로 논의가 되니까 그럼 좀 해볼게요 했는데 문제는 이제 푸틴이 이걸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어간해서 그런 중재안 20개 항으로 나온 이제 수정안을 그 러시아 특사가 푸틴한테 이제 보고를 하는데 푸틴이 그거를 보고 결정을 해서 오케이 하면은 이제 좀 진전이 갈 수 있는 거고 다시 거부를 하게 되면은 조금 좀 곤란한 상황이 되는데 지금 트럼프가 이제 바짝 몸이 좀 달아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푸틴이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격해버리겠다, 제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좀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종전하는 누구에게 더 유리하고 러시아는 왜 거부하고 있나요? 우크라이나한테 좀 유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어떤 전선, 이 양측이 이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 전선을 그대로 고착시키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문제거든요. 근데 푸틴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면 현재 있는 상황이 고착된다? 이렇게 되면 푸틴 입장에서는 4년 가까운 전쟁을 했는데 이게 뭐 6.25 전쟁보다도 더 길어졌어요, 이제. 국민들한테 내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해서 4년간 싸워서 이런 걸 얻었다는 전리품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변변치 않은 거죠. 사실 많은 러시아 청년 군인들이 가서 죽고 뭐 군수 이런 부분 때문에 러시아도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게 저 조그만 나라 우크라이나 상대로 해서 4년 동안 푸틴 너 싸우더니 겨우 이거야?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지금 점령하고 있는 땅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교전 중인 지역도 추가로 좀 영토로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재를 좀 완화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러시아에 대한 어떤 그동안의 제재 이런 부분이 좀 완화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 중재안에는 분명하게 좀 담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보니까 수미 지역이라든가 하르카우 같은 완전히 러시아가 장악 못한 곳에서 철수하도록 이렇게 중재안이 돼 있어요. 근데 푸틴은 그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이런 데를 자기네들이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기가 좀 쉽지 않은데 트럼프 입장에서 푸틴을 설득하거나 푸틴에게 좀 줄 수 있는 당근이 뭐가 있을까? 현재로서는 좀 마땅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중재는 종전을 이끌 수 있다고 보시나요? 결정적인 어떤 중재자,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이런 역할로서는 지금 미국의 역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중동이라든가 뭐 다른 지역처럼 정말 미국의 힘에 의해 가지고 꼼짝 못하게 누를 수 있는 양측이다 이러면 벌써 종전에 합의를 했겠죠. 그렇지 않으면 또 트럼프가 난리가 났을 테니까. 근데 푸틴이 사실 트럼프의 압박에 의해 가지고 뭐 전쟁을 끝내고 안 끝내고 이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이 종전 협상에 임하는 이런 자세를 보면 당장 우리가 뭐 끝내는 우리가 역할을 해볼게 이게 아니라 전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결국은 종전으로 가는 이 길목에서 좀 그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려는 이런 역할에 만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미국이 제시하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용 의사를 밝힌 이 수정안을 푸틴이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전쟁의 종전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유조선을 직접 공격하며 전장을 해상으로 넓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상징적인 공격이라든가 뭐 어떤 단순한 타격을 주는 이런 게 아니라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이라든가 러시아의 국가 재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손상을 주겠다는 의도가 강합니다. 지금 사실 그림자 선단이라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제재라든가 이런 상황 때문에 해외 국기를 단
러시아 유조선을 많이 운항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우크라이나가 지금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말 멀리까지 날아가서 타격을 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뭐 잠수함까지 수중 드론으로 폭발을 시키고 함정까지 폭파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또 항구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략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유조선 또 해운 이런 것들이 러시아의 국가 예산 또 재정, 특히 전쟁을 위한 어떤 물자라든가 군비를 지원하는 어떤 조달하는 핵심 창구라고 보고, 그거를 끊어가지고 러시아가 계속 전쟁을 수행해 나갈,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장기화할 이런 거를 좀 끊어내려는 거,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사실 우크라이나가 많이 당했죠.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먹고 살아온 게 그 곡창지대에서 나는 곡물을 해외에 수출해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그 수출항 중에 아주 유력한 항이었던 오데사 항을 러시아가 개전 초기부터 계속 폭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해외 곡물 수출선이 꼼짝 못하고 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젤렌스키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거기에 대한 보복,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의 아마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해상으로까지 번졌는데 러시아와 유럽까지 얽힌 새로운 확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게 확전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나토라든가 EU라든가 유럽연합까지 여기 가세를 하게 되면, 사실 푸틴이 개전 초기에 좀 슬쩍 꺼냈던 게 있어요. 국제 비난 여론 때문에 넣었지만 바로 핵무기입니다. 핵을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뭐 전략 핵이나 이런 수준이 아니고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술핵이라든가 이런 걸 꺼낸다 그래도 자칫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수준이 아니라 뭐 EU라든가 나토까지 여기에 개입하게 되면 푸틴으로 하여금 핵을 쓸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피하려고 적당한 선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EU라든가 유럽연합이라든가 아니면 나토 쪽에서도 사실 이 전쟁 상황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나토 지역이라든가 뭐 폴란드라든가 이런 쪽으로 침공해 들어오는 이런 미래의 어떤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지 않도록 우크라이나 전선 쪽에서 대체로 상황을 관리하고 매듭하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어떤 전선을 확대하게 한다,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럽이나 EU나든가 나토가 사실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이 나서서 싸우는 거는 좀 상상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거를 지원하고 관리하고 이런 차원에서만 봐도 뭐 지금 현재로서는 확전 위험보다는 미국의 중재안을 결국은 받아들여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종전으로 가는 이런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년 반 전쟁을 치른 지금 러시아 경제와 푸틴 체제는 어느 정도까지 몰린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초기에는 군수 경제 힘을 받아서 러시아가 되게 좋았지 않습니까? 원래 모든 그 전쟁의 초기에는 그 전쟁을 일으킨 국가, 특히 이제 그 군수 분야의 군수공업 분야가 이제 견인을 해주기 때문에 경제가 아주 화랑을 띱니다. 한 2, 3년, 3년에서 뭐 길게는 한 5년까지. 근데 그게 지속되기는 어렵겠죠. 지금 러시아는 가장 큰 문제가 인력이 빠져나간 부분. 개전 초기에 푸틴이 이제 징집을 시작하니까 60만 명의 청년들이 해외로 빠져나갔어요. 그 빠져나간 병력들, 군인들, 이 예비 병력이죠. 이 인원들이 사실 러시아에서 상당히 엘리트고 좀 산다는 집안의 애들이니까 빠져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지금 전후에도 한 2, 300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는 지금 전쟁 기운을 느낄 수 없을 정도의 뭐 이런 흥청이는 느낌도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모스크바의 뭐 나이트 클럽이나 이런 데 보면 남자 청년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뭐 60만 명, 100만 명이 전선에 나가서 죽거나 다쳤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정말 멀쩡한 청년들 다 이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이런 게 장기적으로 보면 러시아 경제에도
좋지 않은 이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사실 러시아 경제가 이제 지금 좀 쇠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빨간불이 켜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푸틴으로서도 이 전쟁을 계속 지속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좀 그 의문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미국의 중재안을 푸틴도 수용을 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2026년에는 과연 러우 전쟁 종전이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너무 지쳤어요. 그리고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중재안도 이제 회를 거듭하면서 점점 더 종전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도 내부적으로 되게 압박을 받고 있어요. 원래 작년 3월에 임기가 끝났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전쟁 때문에 러시아의 침공 때문에 우크라이나 자체가 지금 계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도 계속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도 지금 종전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게 전쟁이 끝나면 빨리 대선을 해가지고 젤렌스키 좀 나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젤렌스키가 이제 최고사령관으로 임명했다가 해임한 그 장군, 지금 영국 대사로 있습니다만 거기가 지금 압도적인 지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우크라이나의 레짐 체인지 이런 거는 국제사회가 좀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 이제 러시아의 경제가 자칫하면 붕괴할 수 있는 상황 이런 한계 상황을 좀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종전으로 접어들 것 같고 트럼프가 2025년 노벨상을 놓쳤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도전을 하는 이런 상황이고 2026년 11월에는 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보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전 종전에 정말 올인을 할 것 같거든요. 결국은 트럼프의 이런 강권에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젤렌스키, 그 다음에 푸틴이 종전협정에 서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최근 미국이 26년에 국방수권법을 발효한다고 하는데 이 법은 무엇이고 주한미군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국방수권법이라는 게 이제 NDAA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1년마다 미국이 이제 국방과 관련한 예산이라든가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1년마다 발표하는 연례 보고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물론 국방예산법이 또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실제 집행하는 거는 그 법에 담기지만 대체적으로 예산은 이렇게 써야 돼, 또 정책은 이렇게 가야 돼 하는 거를 딱 규제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지금 한국에 있는 28,500명의 주한미군을 그대로 유지해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줬더니 그 예산을 가지고 주한미군 감축하는 데 쓴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의회 차원에서 또 국방수권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임의대로 주한미군 줄여야지 이런 것들을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게 핵심적이고요. 예산 한도, 또 주요 정책 방향, 그리고 각종 군사 프로그램하고 국방에서는 사실 무기 도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제 못 받고 있습니다. NDA가 밝힌 그 예산안에 따르면 미국의 2026년 예산이 9,010억 달러예요. 1,306조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미국을 천조국 하잖아요. 군사비로 1,000조를 쓴다 그랬는데 벌써 이게 1,300조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28,500명의 주한미군 어떤 그 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용을 보면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또 한국과 같은 동맹국하고 협의를 해야만 주한미군을 줄일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대규모 감축, 철군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좀 낮춰놨다는 게 우리한테는 좀 안심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미 의회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문제를 갑자기 손을 댄다거나 방위비 분담 부분을 우리한테 너무 압박한다거나 또 전작권 전환 협상 이재명 정부가 이제 임기 내에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나가는 거를 이 국방수권법으로 다 규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국방수권법을 발효한다는 건 주한미군을 단순한 한반도 방어가 아닌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확정했다는 신호로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행간에도 많이 드러나고요. 일부 문구에서는 노골적으로 좀 암시를 하고 있어요. 미 국방장관에 대한 너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이 국방수권법에 나오는데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어떤 전략 경쟁, 여기에서 지역 동맹들과의 관계를 좀 잘 유지해라.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강화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과거 이제 아태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중국하고 지금 우리가 전략적으로 맞서고 있는데, 여기에 맞서려면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있는 그 국가들하고 잘해라. 국방장관 네가 이걸 잘해야 돼. 이런 거를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굳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만 국한돼서 북한의 어떤 전쟁 억제력에만 한다면 이런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국방장관 차원에서 이미 이 주한미군을 중국에 대항하는 어떤 전략 자산으로 이용하는 것을 전제를 깔고 있는 게 이 국방수권법의 이번에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상하원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한미군 감축이 한미일 안보와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방어 태세, 그리고 한반도 밖의 작전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평가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 주한미군이 한반도 밖의 작전,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주한미군을 이라크전이라든가 뭐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말로 사실은 실제 주한미군을 그쪽으로 빼갔어요. 뭐 스트라이커 여단이라든가 이런 기동성 있는 이런 여단들을 빼갔었고, 그리고 더 뭐 우리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게, 주한미군이 사실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해도 우리가 정확하게 그 숫자를 파악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 인천공항 통해 가지고 입국 절차 밟고 나가는 게 아니라 대형 수송기라든가 함선 타고 나가는데, 그걸 우리가 일일이 몇 명 나가나 헤아릴 수가 없거든요. 전적으로 이제 미군의 고유 권한이고, 얼마 있다,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면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 우리는 그냥 받아들일 뿐이죠. 근데 앞으로 이제 이 전략적 유연성이라든가, 과거에는 뭐 동북아 균형자, 균형군, 기동군 이런 식으로만 얘기가 됐는데, 이제는 중국이라든가 또 대만 문제라든가 다른 지역의 영내 어떤 안보 문제에 주한미군이 동원되거나 차출될 수 있는 가능성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반도를 중심에 둔 지도를 공개했는데, 더 이상 북한 방어용이 아니라 중국을 직접 압박하는 핵심 축으로 생각한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한반도 지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보면 저쪽 태평양이라든가 이런 바다 쪽으로 쫙 나가는 모습 보면서, 아, 이렇게 거꾸로 놓고 보니까 시원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거를 강원도 동해안 쪽을 위로 놓는 방향으로 딱 놓고 항상 보고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또 러시아가 동해 쪽으로 진출하는 거를 이렇게 탁 막고 있는 느낌이 나오고요. 중국이 서해 쪽으로 진출하는 거를 또 이 한반도가 이렇게 막고 있는, 거기에 이제 주한미군이 있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도를 브런슨 사령관이 내놓으면서도 또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북한에 대한 얘기도 전혀 안 하고 오로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렇게 하는 거는 중국과 러시아를 주요 억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를 의도적으로 한국의 기자들 앞에서 좀 드러낸 건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브런슨 사령관의 얘기 중에서 이 주한미군 또 한반도를 전략적 중심축, 뭐 피벗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도 놀라운데, 고정돼 있는 항공모함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항모 전단의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이제 주한미군 또 한국군이 있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태평양 전체 작전에서
주한미군이 어떻게 활용될 거라는 걸 좀 암시를 한 것 같아요. 중국 견제, 러시아 견제, 거기에다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될 경우에 주한미군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사실상 저는 뭐 확실한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 있고, 기존의 북한 억지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인태 지역의 어떤 안보 상황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전략적 유연성을 갖췄다. 이렇게 좀 선을 그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주둔한 주한미군 존재 자체가 중국 전략의 최대 고민거리로 봐도 될까요? 뭐 단일하게 이게 최대 고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고요. 다른 문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어떤 그 중국의 인식 문제. 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이제 동맹 관계를 갖고 뭐 합동 훈련을 하고 이러는 부분이 제일 성가시겠죠. 그리고 중국이 무엇보다도 관심 갖고 있는 이제 대만 문제. 이 부분에서 또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요소가 있고요. 미일 동맹 이런 부분들. 그래서 복합적인 어떤 위기 요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안보 위해 요소, 관리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총괄해서 아마 중국은 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뭐 미군이 한반도에 상시 주둔한다는 거,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북한의 어떤 급변 사태가 생기거나 이래가지고 만약에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한미연합전력이 한반도의 통일 국가, 통일 대한민국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큰 악몽이 없을 겁니다. 압록강, 두만강을 연해서 주한미군과 바로 마주하게 되는 이런 상황 때문이거든요. 사실 위기 시에 위기가 어떤 발생할 경우에 주한미군이 이제 대만 문제라든가 또 서해 동북 삼성 인근까지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을 중국은 엄청 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보고 있고요. 이 국방수권법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주한미군의 역할, 이런 부분을 두고 한국도 물론 긴장을 하고 촉각을 세우고 분석을 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 뭐 일본까지도 아마 좀 신경을 바짝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대만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한다면 주한미군은 자동으로 개입 구조에 들어가는 위치에 있는데 중국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직 자동 개입까지는 뭐 완전히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물론 이제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주한미군 사령관이라든가 아니면 워싱턴의 뭐 펜타곤의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군통수권자인 트럼프의 결정이 중요할 거고요. 근데 중국도 사실 미국의 어떤 동맹국과 전면적으로 뭔가 부딪힌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상정하기 힘들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뭐 독자적으로 이렇게 작전을 하면서 대만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걸 압박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거를 넘어가지고 미국, 일본, 한국과 어떤 전면적인 충돌을 한다? 이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국도 지금 뭐 무역 전쟁에서만 보더라도 중국이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미국하고 대립각을 세우거나 국제사회에서 뭐 제재를 받는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면 중국 입장에서도, 시진핑 입장에서도 자기 리더십뿐만 아니라 중국 정치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이 올 수 있거든요. 이런 리스크를 저는 뭐 감내할 이유가 전혀 없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주한미군도 사실은 뭐 인도 태평양 전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미국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되게 신경이 쓰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견제하기 위해서 뭐 서해 쪽에 함대라든가 항공모함 운용이라든가 신형 또 전투기라든가 이런 전력들을 배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전면 침공을 해가지고 그런 중국이 한미일 특히 뭐 미군의 어떤 전력을 완전히 제압하고 물리칠 수 있느냐,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아마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쪽, 이런 쪽으로만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이 현재 미중일 전략 경쟁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이미 뭐 과거에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과 하고 경제는 중국과 한다는 이거는 낡은 패러다임이 돼 버렸죠. 안보는 역시 뭐 미국하고 강화를 하면서 특히 일본하고의 관계가 이제 중시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일 군사 동맹 이 부분을
중심축으로 둬야 되는 거는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뭐 부인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핵 잠수함을 우리가 보유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정확히 어떻게 보면 미국의 가려운 곳을 좀 긁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과 특히 중국을 우리 한국이 견제하려면 디젤 잠수함 가지고는 어렵다. 핵 잠수함 필요하다. 이러니까 트럼프가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중국 견제? 그렇다면 줄게. 이런 식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거 보면 뭐 한국이 어떻게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필요하는 것을 적시에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서 끌고 가느냐 이런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요. 경제, 기술, 외교 이런 측면에서는 중국만 가지고는 중국 일변도에 이거는 안 되고 이제 공급망 다변화 뭐 이런 차원에서도 아세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다른 뭐 EU라든가 이런 쪽하고 좀 협력을 해가지고 다변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칭 전략이라고도 그러는데 조건부 균형 전략 이런 것들을 좀 취해 나가는 게 좋겠고 안보 측면에서는 뭐 미국하고 해가지고 좀 우리가 북한 핵의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 억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대응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해지겠죠. 그리고 중국을 사실 우리가 견제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대통령도 얘기는 했지만 이거 너무 노골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뭐 중국을 자극해 가면서 너희들 우리가 미국과 힘 합쳐가지고 포위할 거야, 배제할 거야 이렇게 하다가는 과거에 이제 사드 사태로 빚어졌던 한중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지속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 밸런싱 뭐 좀 중국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지만 또 미국 편에 설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중국과도 좀 소통을 하면서 이런 전략적인 균형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의 지혜가 필요로 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더욱 좀 신박한 정보 그리고 날카로운 해설 또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